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말입니다. 사람 하나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한 가문이 통째로 지워지느냐 살아남느냐가 달린 숨막히는 밤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성박 눈도 달도 숨은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좁은 바위 틈에서 15살 아이 하나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지훈. 맨발은 피에 젖었고 숨은 목구멍까지 차올라 허헉허 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는 판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지독한 악취가 풍기는 낡은 삼배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위에서 말굽소리가 들려오더니 의금부 포졸들의 횃불이 번쩍번쩍 내려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얄미운 목소리 하나가 쓱 내려앉았습니다. 거기 숨어있는 놈 끌어내라. 역적의 씨를 남기면 나라가 썩는다. 여러분, 어찌 되었겠습니까? 포졸들의 칼집이 챙 하고 울었습니다. 횃불이 바위 틈을 핥아 들어오는데 아이의 손에서 그 보따리가 툭 하고 풀릴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늙은이의 손이 아이의 팔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갈라 터진 손, 굳은 살이 칼처럼 박힌 손. 도련님, 그 짐 버리면 전하보다 먼저 아버님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아이의 눈빛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살고 싶던 마음이 먹고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피어오른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그 더러운 짐이 사람을 살리는 열쇠였을까요? 그리고 평생 말없던 품꾼 박만석은 어찌하여 그 밤 자기 몸을 방패처럼 세우고 아이를 살리려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 냄새나는 짐 하나에 담긴 기른 정, 보은, 효도, 그리고 권선징악의 끝장을 보여드릴 이야기이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북촌 언저리는 고즈넉한 평화가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곳 세월의 덮개가 앉은 기와집의 담장 너머로 우뚝 솟은 은행나무 두 그루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황금빛 낙엽을 쏟아내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선사하는 그 나무들은 이 집안의 역사와 함께 숨쉬는 듯 보였어요. 이 집은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을 세운 서원 가문이었습니다. 문중의 서책들이 빼곡히 들어찬 서고에서는 언제나 고서의 쿰쿰한 냄새와 먹물의 향이 은은하게 풍겨나왔고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붓글씨 소리, 나직한 강론 소리는 마치 집안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같았어요. 가문의 가장인 한성근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붕당 싸움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고 오직 글과 학문을 파고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맑은 물처럼 투명하고 고요하여 혼탁한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의 이상을 지켜나가는 선비의 표본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외아들 하나 15살의 한지훈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미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품에서 자랐으나 그 아이는 참으로 곱고 선한 아이였어요. 아이의 맑은 눈빛에는 세상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나는 먹물 냄새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고 비 오는 날 처마 아래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것을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긴 강론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쪼르르 달려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의 각근을 손수 풀어드리는 다정한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티 없이 자란 아이가 세상의 교활하고 악한 속셈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순수한 배움과 따스한 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집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만석. 그는 30년을 이 서원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짐을 나르며 집안의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온 품꾼이었습니다. 나이는 70줄에 접어들어 허리는 깊이 굽었고 평생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손은 마치 오래된 나뭇가지처럼 투박하고 거칠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 있었지만 감정의 흔적을 읽기 어려운 무표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옅게 미소 짓는 법도 크게 웃는 법도 좀처럼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배경처럼 조용하고 무색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지우는 마당 한켠에서 고양이 새끼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마당을 쓸고 있던 박만석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굽은 허리로 묵묵히 낙엽을 쓸어 모으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정지된 그림 같았습니다. 호기심 많던 어린 지훈은 조심스럽게 박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만석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지훈의 작은 발소리를 알아챘지만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아저씨는 집이 없어요? 지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순진무구한 눈으로 박만석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질문은 아이의 입에서 천진난만하게 흘러나왔지만 박만석의 등 뒤에서는 잠시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박만석은 마당에 낙엽을 쓸다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작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굳어진 관절을 움직이듯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이의 맑은 눈동자와 아주 짧게 마주쳤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작은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건 일말의 고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흔적조차 사라지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여기가 집입니다, 도련님. 그의 말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지극히 사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아이 때는 모르는 법입니다. 지우는 그저 박만석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품꾼이란 원래 다 저런가 보다 하는 막연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고양이 새끼들에게로 달려갔지요. 박만석은 다시 묵묵히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변함없이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만석은 늘 말없이 지훈의 밥그릇을 먼저 챙겼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다른 누구보다 먼저 뜨거운 밥과 국을 지훈의 작은 상에 올려주곤 했어요. 쌀쌀한 겨울밤이면 지훈의 방 아랫목에 다른 방보다 장작을 한 아름 더 넣어두어 온기가 가득하게 했고, 비 오는 날이면 혹여나 지훈의 집신이 빗물에 젖을까 처마 아래 가장 마른 곳에 바짝 옮겨두는 섬세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한마디의 다정한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깊은 애정과 보살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어요. 따스한 아랫목에서 잠들고 비 오는 날에도 마른 집신을 신을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그저 집안 어른들이 주는 평범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의 마음속에는 그 어린 도련님을 향한 굳건한 정이 발끝까지 내려가 뿌리내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깊은 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해준다는 말로 혹은 요란한 선물로 주는 정이 아닙니다. 말없이 버텨주고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묵묵히 길러온 정.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지켜주는 기른 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단단한 정인 것이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은 것이지요. 그날 새벽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고요했습니다. 아직 밤의 장막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각, 동쪽 하늘에는 희미한 여명이 실처럼 가늘게 들이우고 있었어요. 닭들은 회를 치기 전이었고 북촌 한성근 대감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공기 중에는 풀내음과 흙내음이 섞여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적을 찢어발기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사랑채 문이 발로 걷어차이는 둔탁한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죠. 이어지는 쿵쿵쿵 소리는 마치 맹수가 집어삼키려는 듯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온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고즈넉했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동시에 거칠고 우렁찬 고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의금부다. 문 열어라. 여러분, 의금부가 밤에 들이닥쳤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설명도 변명도 듣지 않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아직 잠에서 덜 깬 한지우는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충격에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으나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지옥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붉은 불꽃을 뿜으며 마당을 뒤덮고 있었어요. 횃불의 시큼한 연기 냄새가 매캐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담장을 넘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포졸들의 갑옷은 서슬 퍼런 금속성 소리를 냈고 그들이 든 창은 날카로운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뚝 솟은 말 위에 앉아 싸늘한 시선으로 집안을 내려다보는 사내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의금부 종사관 윤치겸이었습니다. 그의 관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빳빳했고 그의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장 바닥에 물건을 헤아리는 듯한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차가운 눈이었지요. 한지우는 그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윤치겸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근을 잡아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포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한지훈의 아버지 방으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쿵!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고 잠시 후 한지훈의 아버지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참히 끌려 나왔습니다. 늘 단정하던 도포는 흐트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한지우는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슬픔이 그를 덮쳤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 아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등 뒤에서 자신을 막아서는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아버지 한성근의 모습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끌려가는 와중에도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울지 마라. 사람은 억울해도 끝까지 사람다워야 한다. 그 말이 아버지 한성근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육성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침묵만이 그의 고통을 대변했지요. 죄목은 영모, 왕씨를 해치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을 책만 읽으며 학문에 정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힘쓰던 선비가 영모라니요. 이건 누가 봐도 처음부터 정교하게 꾸며진 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추악한 판을 누가 꾸몄느냐? 바로 윤치겸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성근 가문의 비옥한 땅과 명망 높은 서원의 재산, 그리고 집안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요. 그 탐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의 목숨은 마치 길가의 파리처럼 하찮게 보이는 법입니다. 윤치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틀리는 것을 한지우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한성근의 집안은 문자 그대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문의 근간이었던 서원은 봉인되었고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은 모조리 몰수당했습니다. 집안을 지키던 하인들은 혹여 연루될까 두려워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한성근에게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은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정겹게 지내던 이웃들마저도 대문을 굳게 잠가버렸지요. 담장 너머로 들리던 웃음소리, 이웃의 안부를 묻던 목소리, 모든 것이 사라진 정적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싸늘한 정적 속에서 휑한 바람만이 집안의 곳곳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잔인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피해를 볼까 두려울 때입니다. 그때 인간은 그 어떤 정도 의리도 심지어 동정의 눈물마저도 버리는 법이지요. 한지우는 그 잔인한 현실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술도 없었고 밤을 밝힐 불도 없었으며 말 한마디 나눌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가슴은 견딜 수 없는 고독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밤낮을 울기만 하여 눈은 퉁퉁 부었고 몸은 기진맥진했습니다. 집안 가득하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끝까지 한지훈의 곁에 남아준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박만석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해 수척해진 한지훈 앞에 말없이 어디선가 구해온 주먹밥 한 덩이를 내밀었습니다. 겉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한 온기는 한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주먹밥을 내미는 박만석의 손은 투박했으나 그 손길에서 한지훈은 깊은 연민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아들고 목이 메이는 소리로 박만석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박만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굳게 담은 입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으나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은 그 어떤 잔인한 대답보다도 더 참혹한 대답이었습니다. 한지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마저도 그 침묵 속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지훈의 뺨을 스쳤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밥을 든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양 북촌의 고요는 불길한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햇살이 겨우 대지를 데우기 시작할 무렵이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고요. 봉인된 서원에 굳게 닫힌 문 앞에는 또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의 포졸들이 아니었습니다. 윤치겸 나리 본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으니 말입니다. 그의 검은 갓은 아침 햇살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위엄을 풍겼어요. 그는 값비싼 비단 도포를 걸치고 늠름한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거친 숨을 내쉬며 가끔 발굽으로 땅을 긁었고 그 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윤치겸은 말에서 내려오지도 않은 채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듯 싸늘한 눈빛으로 서원 마당을 응시했어요. 역적의 자식이 아직도 여기에 숨어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처럼 낮게 시작했지만 이내 날카로운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일부러 음량을 키운 것이 분명했어요. 멀리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몇몇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윤치겸의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아이는 마저 처리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까? 역적의 씨를 남겨두면 후환이 될까 염려됩니다. 부하의 말에 윤치겸은 그저 한쪽 입꼬리만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점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잔혹한 계산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원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사흘을 주마. 사흘 안에 스스로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때는 진정한 역적 잔당으로 처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자비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이 잔혹한 선고를 들은 한지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억울했고 가슴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활활 타올랐어요. 그의 작은 어깨는 말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린 듯 보였습니다. 윤치겸 일행의 말이 다시 발굽소리를 내며 멀어져 갈 때였습니다. 박만석이 조용히 그림자처럼 한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엿보였어요. 그는 한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늘 밤 떠나셔야 합니다요. 박만석의 말에 한지훈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그는 박만석의 소매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만석이 아저씨도 저랑 같이 가는 것이지요? 한지훈의 간절한 물음에 박만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었고
입술은 굳게 닫혔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박만석은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봅시다요. 도련님, 여러분, 이 나중에 봅시다라는 말이 때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슬픈 이별의 선언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날 밤 북촌은 어둠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희미했고 매서운 밤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음산한 소리를 냈어요. 작은 방 안 한지우는 떨리는 몸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만석이 낡고 거친 삼배 보따리 하나를 그의 앞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가 바닥에 닿자마자 역한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땀 냄새, 축축한 흙 냄새,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눅눅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손대기조차 싫은 불쾌한 악취였지요. 한지우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왜 이런 더러운 것을? 한지훈의 목소리가 불평처럼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박만석은 처음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눌러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한지훈을 똑바로 응시했고 얼굴에는 전에 없던 엄중함이 서려 있었어요. 도련님, 잘 들으십시오. 이 집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명심하시고 반드시 지고 가십시오. 박만석의 단호한 태도에 한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보따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안에 대체 뭐가 들었습니까? 지금 말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박만석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박만석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사람처럼요. 한지우는 박만석의 등 뒤에 대고 필사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만석이 아저씨, 어디 가는 겁니까? 저를 두고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요, 제발 같이 가요. 하지만 박만석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문을 향했습니다. 그는 그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갈 길을 일러줄 뿐이었습니다. 동쪽 성문으로 나가십시오. 성박 오리쯤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 아래에서 첫날 밤을 넘기고 인적이 드문 길로만 다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도련님. 그리고 박만석은 이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잔인한지 말입니다. 1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밤에 곁에 있어 달라며 애타게 부르는데도 차마 뒤돌아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떠나버리는 한 사람이라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정하고 잔인해 보였던 이별이 사실은 가장 뜨겁고 숭고한 사랑의 발현이었다는 것을. 한지우는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작은 등에는 퀴퀴한 악취를 풍기는 무거운 짐 보따리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발은 끊임없이 떨렸고 뜨거운 눈물은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
그리고 박만석 아저씨의 말을 믿고 어둠 속을 향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의 작은 그림자가 차가운 성문 쪽으로 느릿하게 움직여 갔습니다. 여러분, 도망이란 게 말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첫날은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팁니다. 다음 날은 가족과 가문을 잃은 분노가 타오르며 이를 악물게 해요. 하지만 사흘째가 되면 그 모든 격렬한 감정들은 지독한 피로와 굶주림 앞에 속절없이 달아 없어지고 남는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은 그 절망적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15살 소년 지우는 그 사흘 밤낮을 오직 도망쳐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빽빽한 숲속 깊이 몸을 숨겨 온몸에 벌레 물린 자국과 나뭇잎 냄새가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밤이 깊어져야 비로소 얼어붙은 몸을 일으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지요. 그의 입술은 바싹 마르고 갈라져 피가 비치고 있었으며 개울물로 겨우 목을 축이는 것이 허락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허기는 창자를 뒤틀고 명치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발바닥은 울퉁불퉁한 산길에 터져 피가 말라붙은 지 오래였고 몸은 천근만근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 밤 지우는 한 야산 기슭에 힘없이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까만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차갑고 무심한 빛을 내며 촘촘히 박혀 있었는데 그 빛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그는 간신히 어깨에 메고 있던 낡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보따리가 툭 하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오랜 시간 짊어져 온 퀴퀴한 악취가 훅 하고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 나만? 왜 나 혼자 이 짐을 짊어져야 해요? 지훈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참을 수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자신이 이 모든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왜 자신만 이렇게 내쫓겨 도망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보따리 매듭에 천천히 뻗어갔습니다. 풀어볼까? 버릴까? 여러분, 그때 사람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살려고 발버둥치다 보면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양심도 굳게 약속했던 맹세도 한낱 덧없는 허상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우는 손가락 끝으로 매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하나, 그리고 둘, 셋. 불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이내 말발굽 소리가 고요한 밤의 장막을 찢고 지척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탁, 탁, 탁.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였습니다. 의금부 포졸들이었습니다. 지우는 마치 거대한 번개라도 맞은 듯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고 잠시 잊었던 생존 본능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죽으림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등에 메인 무거운 보따리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보따리가 어깨를 짓누르며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악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버려라. 버리면 산다. 이 더러운 짐만 버리면 너는 살 수 있어.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보따리가 어깨에서 절반쯤 미끄러져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발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휘청! 지우는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쿵! 그의 몸이 땅에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이 전신을 휩쓸었습니다. 보따리도 함께 땅에 떨어지며 약해진 매듭이 그 충격에 살짝 풀려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이 기어이 찢어진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보따리 안쪽에서 차가운 은빛이 번쩍하고 삐져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은전이었습니다. 한 잎, 두 잎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헝겊에 촘촘히 쌓여있는 수십 잎의 은전이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전 아래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들이 있었습니다. 정교한 필체로 쓰인 토지 문서들,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봉서, 그리고 빼곡하게 숫자와 글씨가 적힌 장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지훈의 속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의 심장은 망치로 맞은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놓인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와 가문의 염원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며 버리려 했던 이 짐이 사실은 자신을 살릴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이걸 버릴 뻔했구나. 내가 내 손으로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내던질 뻔했어. 지훈의 눈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후회와 함께 타오르는 뜨거운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매듭 하나하나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다시 보따리를 자신의 등에 메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도련님의 여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살아남는 자의 눈빛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결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지훈은 겨우 추격을 따돌리고 바위 틈에 몸을 숨겨 새벽을 넘겼습니다. 포졸들의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또 멀어져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지훈은 비로소 굳었던 몸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새벽빛이 바위 위로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지훈은 등에서 보따리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매듭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의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살폈습니다. 은전, 먹고 살 돈이었습니다. 토지 문서, 몸을 숨길 곳이었습니다. 관인, 가문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겹겹이 쌓인 종이 2장. 지훈은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장부였습니다. 날짜와 이름 그리고 돈의 액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반복되는 이름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윤치겸. 지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신이었습니다. 날짜를 보았습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잡히기 반년 전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지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서신에는 영모를 조작한 정황, 서원 재산을 노린 거래, 공모자의 이름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모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윤치겸의 탐욕이 사람을 역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지훈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만석이 이걸 어떻게 해? 그 늙은이는 언제부터 혼자 준비했단 말인가. 그제야 지훈은 알았습니다. 박만석이 왜 말이 없었는지, 왜 웃지 않았는지, 왜 늘 밑바닥에서 조용히 버텼는지. 밑바닥은 세상의 더러운 비밀을 제일 먼저 맡는 자리입니다. 그 냄새 속에서 박만석은 진실을 맡았고 조용히 증거를 모았고 아이를 살릴 준비를 했던 것이지요. 가장 추한 모습이 가장 안전한 위장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삼배 보따리 안에 가문을 살릴 열쇠를 숨긴 것도 의금부 포졸들이 거지짐 속을 뒤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것을 박만석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30년 밑바닥에서 보낸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길은 정이란 게 이런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30년을 한 집에서 자식처럼 마음을 줬던 정. 그 정이 늙은 몸 하나를 내던지게 만든 것이지요. 지훈은 2장의 종이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박만석이 목숨 걸고 지켜온 것들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훈은 혼자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디찬 바위 틈에서 밤새 몸을 웅크리고 떨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의지할 한 줄기 빛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고 믿었던 제자, 지금은 성균관에서 학문에 정진하고 있을 선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변복을 했습니다. 해진 옷차림과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지훈은 추격자들의 눈을 피해 한양의 붐비는 거리 속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마침내 성균관 인근 약속된 장소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의 제자 최민준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자네가 여기에 오면 나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하지 않나? 최민준은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지훈에게서 한두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흰서리가 앉은 듯 창백했고 불안한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지훈은 최민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주저없이 품속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었고 낡은 장부와 서신들을 최민준에게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결코 역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 증거입니다. 부디 이 장부와 서신들을 올바른 곳에 올려주십시오. 세상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의 눈동자가 종이 위로 적힌 글자들을 쫓아가기 시작하자 점차 다른 빛깔로 물들어갔어요. 뇌물의 흔적, 부당한 거래, 그리고 음모의 전말이 그의 눈에 박히는 순간 두려움은 점차 단단한 결의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명예와 자신의 양심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나 반드시 닿아야 할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 사원부의 노대감, 김대감의 서재에는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갓 심지를 돋운 등불이 방 안을 누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김대감은 탁자 위 낡은 장부와 서신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미간은 점점 더 깊이 찌푸려졌고 손에 든 문서가 미세하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늙은 대감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주먹이 책상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윤치겸, 내가 감히 나라의 이름을 더럽히고 백성의 삶을 짓밟았구나.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날부터 재수사가 즉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원부 관리들이 윤치겸의 저택에 들이닥쳤을 때 그의 화려한 대문은 순식간에 비명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뇌물의 흔적이 적힌 장부들, 조작된 증거 문서들,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 목록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치겸은 자신의 서재에서 끌려 나오면서 격렬하게 발악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다. 감히 누가 나를 이리 내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악인은 말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늘 자신이 가장 억울하고 세상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부르짖지요. 자신이 억울하게 만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말입니다. 결국 윤치겸은 파직과 동시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차가운 유배지로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지훈의 아버지 한성근은 모든 혐의에서 결백이 밝혀져 차디찬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지훈은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감옥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주홍빛 노을이 감옥 담장에 드리워질 무렵 낡고 삐걱거리는 감옥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 틈새로 야위고 상처투성이인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은 채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한성근의 앙상한 몸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으로 전해지는 온기와 서로를 끌어안은 손길만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서로에게 보내는 평생의 사죄이자 가장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마침내 끝나고 부자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만이 조용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다는 한지훈의 굳건한 의지 덕분일까요? 그렇게 버려졌던 서원은 다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봉인된 문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오랜 침묵을 깨고 열리는 순간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내부를 휘저었어요. 황량했던 마당의 잡초들은 조심스럽게 뽑혔고 마른 나뭇잎과 흙먼지로 뒤덮였던 바닥은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며 다시 깨끗이 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는 조정의 벼슬 제의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에게 권력이란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문의 뿌리를 다시 세우는 일,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서원을 복구하는 틈틈이 한지훈이 가장 애타게 찾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박만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사람이 정을 너무 크게 주면 그 정이 사무치도록 깊어지면 도리어 미련 없이 그늘 속으로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디서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말입니다. 한지우는 박만석의 행방을 샅샅이 수소문했습니다. 북촌의 작은 마을부터 한양 저작거리 구석구석까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발품을 팔았지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한지훈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박만석이 광군에게 쫓기다 험한 곳에서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전해졌어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한지훈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책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지요. 그는 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짐을 잠시나마 버릴 뻔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그 짐을, 그토록 귀한 짐을 버릴 뻔했는데 내가 박만석의 그 깊은 사랑을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서원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다시금 고요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낙엽이 붉게 물든 어느 가을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대돌 위에 놓인 낡은 빗자루를 집어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사각거리는 빗자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박만석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서원문이 삐걱 하고 낡은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지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익숙하지만 한층 더 야윈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굽은 허리,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담은 나무 껍질 같은 손, 희끗희끗한 흰 머리카락, 박만석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빗자루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석이 형님, 어디 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제야? 한지훈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박만석은 천천히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멀리 있었습니다요. 염려 끼쳐드렸습니다. 한지우는 박만석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껏 쌓였던 서러움이 터져 나오려는 듯 했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죽었다는 소문까지.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데. 한지훈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습니다. 박만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무뚝뚝한 얼굴에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않던 마음 깊이 품고 있던 말을 꺼내기 위해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박만석이 고요한 서원 마당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혼자가 아니란 걸 보고서야 이 박만석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 기구한 이야기의 전부를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곁에 붙어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멀리 떠나서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박만석은 어린 도련님을 살리기 위해 자신에게 쏟아질 미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역할을 골랐습니다. 한지훈이 무사히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는 자신이 잡힐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만석의 깊은 기른 정이었고 지난 세월 가문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이었으며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어른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서원 마당 한복판에서 한지훈은 성인이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만석은 그런 한지훈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서원 문가에 선 채로 굽은 허리 그대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위로입니다. 거창한 말이나 허울뿐인 행동이 아니라 곁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자리로 모든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위로 말입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도 문득 무겁게 느껴지는 때로는 냄새나고 버겁기까지 한 짐이 하나 있습니까? 왜 내가 이토록 힘든 짐을 지고 있어야 하나 싶고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고 그 짐을 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올라오는 그런 짐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 짐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가 말없이 눈물겹도록 소중히 꾸려준 사랑의 짐은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그 한 사람의 존재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